사슴이 호랑이한테 쫓기다가 왼쪽으로 가면 사람이 살고 오른쪽으로 가면 죽는데 얘가 그러면 그렇게 어느 쪽으로 가든 그게 다 결정이 돼 있다는 거예요? 결정론이라는 거는? 그렇죠. 왜? 우리는 항상 그 중에 하나만 선택할 수밖에 없잖아요. 미래가 결정되어 있다. 자유의지를 있다고 증명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 같은 건 있습니까? 요 옆에다가 아주 뜨거운 쇠 달군 거를 이제 볼 옆쪽으로 딱 갖다 대면 당연히 피하게 될 거 아니에요. 내 행동은 내 의지와 반해서 행동이 나왔잖아요. 3m를 뛰어 올라서 뭐 덩크슛을 못한다. 그래서 자유의지가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것처럼 네. 그렇지 않습니까? 요 4대1로 한번 제가 오늘 전투력 한번 발휘해 보겠습니다. 과학아 가라 철학을 만나자 철학을 보다 스페셜 MC 정프로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전호건입니다. 경희대학교에서 학생들과 철학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건국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고 현대 철학을 전공하고 있는 김석입니다. 과학으로 철학을 보고 있다고 주장하는 장대익입니다. 과학철학자고요. 가천대학교 스타트업관리지에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균관대학교 물리학과에 있는 김범준이고요. 오늘 철학을 보다에 놀러 왔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뭐 주제가 딱 좋은 것 같습니다. 인간의 운명은 결정이 좀 돼 있는가 아니면 인간의 자유의지에서 얼마든지 이게 바뀌게 되는 것인가 한번 가볍게 어느 쪽이라고 생각하신지에 대한 결론부터 살짝 한 문장씩만 좀 들어보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결정론과 자유의지가 마치 완전히 대립되는 것 같은데 이게 양립 가능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자유의지를 옹호하는 편이지만 그런다고 해서 결정론이 아니다는 아니고 특히 이제 물리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이런 것들은 결정론을 따른다. 그렇지만 이제 인간의 삶이라는 영역이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안 된다. 물리적으로는 결정론이 맞아요? 그거는 우리가 거스를 수가 없죠. 예를 들어 제가 100년 안에 죽을 것이다. 이런 걸 어떻게 거스르겠어요? 인간의 실존을 포괄하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잖아요. 삶을 유지하기 위해 생명체로서 그런 거라든지 자연의 어떤 여러 가지 법칙들은 제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죠. 자, 우리 김범준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물리학에서 이야기하는 결정론은 어떤 물리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물리적인 변수들의 값이 있을 텐데 그 변수들의 값을 과거부터 현재까지 파악하고 있을 때 미래에도 우리가 정확한 값을 알아낼 수 있는지 예측이 가능하다? 예측 가능성하고 조금 또 다른데요. 미래가 결정되어 있다. 근데 그 결정되어 있다는 게 뭐 인간의 의식 그런 것도 아니고요. 그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미시적인 정보가 현재의 정보로부터 결정되어 있느냐가 기준이에요. 그런 의미에서는 사실 물리학자들은 지금 말씀하신 거하고 약간 다른데요. 전 세계가 이론론적인 사고방식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뭐 인간의 사고, 인간의 정신이라는 것이 물리적인 세계와 어떤 그 레이어로 구별되진 않는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어서 물리학의 결정론은 굉장히 강한 의미의 결정론이에요. 그런 의미에선 저는 결정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고 결정되어 있지 않다? 예, 물리학의 결정론의 입장에서 자유의지가 물리학의 결정론과 위배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물리학적인 결정론은 모든 요소들을 다 알고 있다면 그 뒤에 것들은 다 정해져 있다는 건데 예, 그게 거기에 동의하지 않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교수님께서는요? 저는 결정론이 맞는지 틀리는지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결정론이 맞는다 하더라도 자유의지가 불가능하냐? 가능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꾸 그 의심이 드는 게 그 이야기를 할 때는 인간의 자유의지와 모든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물질 사이에 명백한 단절을 얘기하시는 것 같거든요. 단절은 아니고요. 레벨이 다른 것 같은데 물리적인 것들이 다 인과적으로 결정된다 하더라도 가령 자유의지라는 거를 어떻게 정의하냐에 따라 다른 건데 자유의지를 만약에 어떤 행위를 피할 수 없는 게 아니고 내가 피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를 만약에 자유의지라고 한다면 피할 수 있는 세계가 존재한다. 피할 수 있다는 것도 결국은 주어진 물리적인 환경 안에서만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물리학의 결정론은 나를 포함한 우주의 모든 것들의 미래 상태가 딱 하나로 주어져 있다는 것이 결정론인데 그게 만약에 엄밀한 의미에서 맞다면 인간의 자유의지도 결국은 우주의 한 부분인 이상 그 물리학의 결정론을 피할 수가 없잖아요. 그게 이제 초유물론적인 입장인 것 같아요. 모든 것이 하나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 물론 이제 칸트의 입장을 그대로 지지하는 건 아니지만 칸트 같은 경우는 이제 자연 세계와 인간의 세계를 구분해서 자꾸 제가 떠오르는 게 여러분들 얘기가 그 아직 저는 이원론을 얘기도 안 했어요. 말씀도 안 하셨는데 인간의 세상이라는 것이 자연과 우주의 독립적으로 뭔가 저 위에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그건 아닌데 이제 오늘 우리가 그 얘기를 해보면 될 것 같아요. 결정론과 자유의지에서. 제 의견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이제 김석 교수님
주장과 약간 비슷해요. 네. 물리적인 차원하고 생물학적인 차원하고 인간 의지의 차원은 범주가 좀 다른 것 아닌가. 왜냐하면 인간은 태어나서 살다 죽죠. 근데 그걸 두고 결정론이 맞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난센스 같고요. 네. 모든 생명체는 태어나서 살다가 죽고 모든 사물도 생성, 유지, 소멸 이렇게 되는 건데 그걸 가지고 인간의 의식도 마찬가지로 결정되어 있다. 이런 주장에는 저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범주 자체가 다르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생물학적인 한계는 제가 뭐 3m를 뛰어올라서 뭐 덩크슛을 못한다. 그래서 자유의지가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까? 물리적인 세계는 물리적인 조건 하에서 결정되고 결과값을 도출할 수 있다 하더라도 신체적인 조건을 갖고 있는 인간이 예를 들어 내가 공부를 어느 쪽을 더 할 것인가 또 뭐 어디에 관심을 가질 것인가 이것을 선택할 것인가 저렇게 선택할 것인가 이런 걸 결정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 아닌가. 스위치를 누를까 말까 이걸 결정되어 있다고 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어떤 스위치를 누를지 그러니까 자유의지가 얼마든지 개발 여지가 있다는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자유의지를 부정할 수가 없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운명론이라는 게 그럼 예를 들어 사슴이 호랑이한테 쫓기다가 왼쪽으로 가면 사람이 살고 오른쪽으로 가면 죽는데 얘가 오른쪽으로 갈지 왼쪽으로 갈지는 그냥 그때 상황 판단돼서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뭐 죽는 판단을 할 수도 있고 산 판단을 할 수도 있는데 얘가 그러면 그렇게 어느 쪽으로 가든 그게 다 결정이 돼 있다는 거예요? 결정론이라는 거는? 그렇죠. 왜? 제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결정론을 지지하는 입장은 아니에요. 그런데 뉴턴의 고전역학의 엄밀한 결정론의 입장에선 이미 정해져 있어요. 오른쪽 갈지 왼쪽 갈지는? 네. 혹은 제가 지금 이거 질문을 할지 안 할지도? 예. 에이. 뉴턴의 프린키피아가 제목이 자연 철학의 수학적 원리. 프린키피아 마테마티카 이렇게 그러니까 수학적 원리죠. 그럼 본인도 그러면 그 책을 쓸 거라는 게 정해져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걸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매 순간 가능한 여러 미래로 뻗는 가지 중에 우리는 항상 그 중에 하나만 선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지나고 나서는 그 선택이 결정되어 있었던 건지 아니면 뉴턴이 자유의지로 이 책을 쓸지 안 쓸지 결정했는지를 막상 세상에서 벌어진 일만으로는 알 수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증명할 수 없다고 그게 맞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저는 이제 뉴턴의 세계관으로부터 우리가 한 발 더 나아갔으니까 좀 더 이제 뉴턴 이후의 세계까지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취지는 어떤 과학의 입장이 아니라 가장 폭넓은 극단적인 결정론의 입장이라면 자유의지가 사실 양립하기 어렵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데 제가 그 뉴턴의 주장에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요거는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 자유의지가 있느냐 없느냐와 자유의지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다른 얘기잖아요. 다른 거죠. 진화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우리가 자유의지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믿음은 진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자기의 의사결정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내가 결정권을 쥐고 있다는 것은 판단에 책임을 지게 만들고요. 그 인과적인 사슬에서 자기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명확하게 하기 때문에 자유의지에 대한 믿음 자체는 생존에 필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실제로 자유의지가 있느냐 없느냐는 이거는 완전히 다른 무릎이죠. 알기 어렵죠. 당연하죠. 왜냐하면 자유의지라고 하는 건 물리적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특정 시공간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내놔라 이러면 내놓을 수 없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뭐 생물학적 실체도 아니고요. 자유의지가 어디에 있는데 그랬을 때 어디 좌표를 찍을 수 있는 것도 아니죠. 자유의지라는 게 정확히 뭐예요? 자유의지를 우리가 자꾸 네. 통제 개념으로 이해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내가 뭔가를 통제할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순수하게 결정할 수 있다. 이런 의미의 자유의지는 사실은 없죠. 우리는 어떤 형태로든 모든 거에 영향을 받고 시대에도 영향을 그리고 받고 또 내 내부 안에서도 뭔가가 작용할 수 있는데 그런다고 해서 그게 내가 결정되어 있다라는 의미는 아니다라는 거죠. 마지막에 이제 숙고하고 판단해보고 가끔은 또 결정에 대해서 뒤집고 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을 얘기해야지 100% 자유의지가 있다. 이거는 우리가 신이 아닌 이상은 불가능한 얘기고 환상이죠, 환상. 네. 일단 자유의지가 진짜 존재하지 않는다면 도덕이 설 자리가 사실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뭐 근데 도덕에 유리하다고 해서 없는 자유의지를 있다고 할 수.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철학적으로 정말 중요한 문제인 게 만약에 이 질문에 대해서 양립이 불가능하다라고 결정론이 맞고 자유의지는 없다라고 얘기하기 시작하면 모든 도덕 철학의 근거가 사실 묘연해지는 맞아요. 맥락이 오늘날 제기된 게 아니라 사실 그리스 시대부터 이제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모든 게 결정이 돼 있으면 우리가 뭐 덕을 얘기하고 뭔가 인간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성찰할 것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고 그리고 이제 또 그걸 이어받은 중세에서도 창조론하고 이게 인간의 죄라는 것들이 또 양립 불가능하죠. 그렇죠. 이미 다 예정이 되어 있는데 왜 또 인간한테는 죄라고 그래가지고 책임을 물느냐. 그러니까 이게 사변적인 관심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살기 위해 필요한 문제를 풀다 보면 인간의 선택이 어디까지 주어질 수 있느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야. 이거. 네.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자유의지는 이제 네 분 다 당연히 있다고 이제
가정을 해주시는 것 같아서 반대쪽에 주장을 하시는 분은 예를 들면 요 옆에다가 아주 뜨거운 쇠 달군 거를 이제 볼 옆쪽으로 싹 갖다 대면 나의 의지는 움직이고 싶지 않았지만 당연히 이 피하게 될 거 아니에요. 내 행동은 내 의지와 반해서 행동이 나왔잖아요. 이거는 자유의지가 정말로 존재하냐고 물어보면 아니라는 그 증거로서 작동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가 자유의지가 있었으면 몸을 너의 의지대로 움직여야 되는데 너의 의지는 가만히 있는 거였으면서 왜 그 뜨거운 불을 피했느냐? 그건 이제 반사행동이죠, 반사행동. 그러니까 의사결정을 하는 게 아니고 네. 그것은 생존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뭔가를 피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네. 자동으로 작동하는 그런 잠깐 거죠. 피했다 치고 다시 갖다 대라. 근데 우리가 자유의지라고 얘기할 때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의 가지수가 무한대가 허락되는 건 아니잖아요. 주어진 어떤 네. 행동 규칙 혹은 자연 법칙 안에서의 자유를 이야기하는 거죠. 예를 들어 제가 지금 의자에서 갑자기 1m 위로 날아오르겠다. 내가 그걸 아무리 자유의지로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할 수 없잖아요. 할 수 없는 것과 할 수 있는데 안 하게 되는 것들이, 그러니까 이 뜨거운 불을 갖다 대는 건 사실 난 할 수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3m는 뛰어오를 수 없지만 불에 내 얼굴을 갖다 댈 수는 있잖아요. 근데 그런 조상님들은 다 아이를 못 낳거든요. 그건 진화학적인 관점인데 위험을 회피하고자 하는 행동이 자유의지에 반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예, 저도 비슷해요. 아, 자유. 뜨거운 게 피하는 거죠. 피하는데 만약에 여기를 갖다 대야지만이 너의 사랑하는 애인은 살 수 있어. 너는 지금 힘들지만 A는 좀 그렇고 I로 하면 아이. 너 여기 갖다 대야지 아이가 살 수 있어. 네 아이가 살 수 있어. 그러면 갖다 댈 수 있죠. 그쵸. 그거 갖다 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거기서 반사 행동, 피하는 행동을 넘어서서 의사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딜레마 같은 상황을 만들어 주는 게 그것도 어쩌면 근데 방금 말씀해 주신 사례가 어쩌면 너보다 더 오래 존재하게 될 너의 DNA를 갖고 있는, 그래서 네 DNA를 후대에도 전해줄 그 친구를 보존하기 위한 행동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너의 생존을 유지하려는 너의 본능에 따른 것이지 그게 너의 자유의지냐 라고 반박을 혹시 할 수는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정말 나와 상관없는 사람 정프로가 한번 네, 해보세요. 네.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네. 이런 설득에 넘어가서 불에 대면 안 하겠죠. 안 하실 거 아니에요. 네. 방금 아주 좋은 전 사례였던 것 같습니다. 아이 정도는 돼야 그 일을 한다는 거는 그거는 내 DNA, 즉 나의 생명체 정보를 계속해서 난 전달하려는 자연의 의지를 네. 마치 내 의지인 것처럼 착각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근데 얘를 조금만 바꿔보면 예. 네가 그걸 버티면 여기 애가 살 수 있어. 너랑 상관없는 애지만. 이런 뭐 예를 들어 나치 수용소 같은 데 네, 그럴 수도 네. 있잖아요. 그러면은 안 할걸요? 안 될 사람이 있죠. 피하지 않을 사람이 있는 거죠. 네. 피하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요? 임범정 교수님이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런 행위에 자기 유전자를 보호하는 쪽으로 이타적 행위를 하지 않으면 아마 진화에서 낙오되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제3자, 나랑 상관없는 꼬마애가 있어도 내가 네. 그렇게 함으로써 얘를 살릴 수 있다 그러면 충분히 그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아, 그런 사람은 여러 없을 것 행동의 같은데. 옵션들이 있는데 그 옵션들은 모든 게 허용되는 건 아니고요. 제 의견이 예, 이 상황에서 갈 수 있는 몇 가지 옵션이 있는데 그 중에 내가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자유의지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어쩔 수 없이 이건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건 자유의지가 없다는 뜻이고요. 그게 지금 이제 정프로님이 당연한 것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칸트가 이미 그 예를 들었어요. 아, 저랑 칸트랑 또 같은 아, 느낌이 다른 거죠. 달라요? 바깥에 교수대가 있는데 아름다운 여인이 있다. 그래서 이 여인과 동침하면 너는 교수대에 걸린다 그러면 아무도 안 한다라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근데 만약에 네가 거짓말을 하면 네 친구가 살아날 수 있다. 네 친구가 있는 데를 밀고를 하고 만약에 밀고를 하지 않으면 너는 매달린다 그러면 매달릴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충분히. 그래서 이제 칸트가 도덕이라는 게 얼마나 자유의지로부터 나오는가를 그 예시를 가지고 얘기를 해요. 모든 사람이 그런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 존재들도 있다. 있다. 그런 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렇죠. 역량이 있다라고 하는 게 자유의지의 되게 핵심인 그렇죠. 거죠. 그거는 혹시 그러면 제가 또 요 4대1로 한번 제가 오늘 전투력 한번 발휘해 보겠습니다. 친구를 밀고 하지 않는 선택을 하는 아주 네. 특이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그들은 과연 그들의 의지에 의해서 순수하게 이걸 선택한 거냐? 혹시 그 사람이 그동안 자라오면서 받은 친구를 배신하는 건 정말 너의 모든 것이 사라진 아주 그 비열한 짓이야. 너는 그런 짓을 한다는 거는 이 사회에선 도저히 살아남을 수 없는 아주 나쁜 놈이야. 사회적 라는 압력. 그런 압력 등이 그 사람에게 켜켜이 쌓여있는 상황에서 그 선택한 거 아니냐. 예를 들어서 그런 소리 전혀 안 들었던 사람이 친구랑 재밌게 놀다가 너 얘 밀고 하지 않으면 이때도 그 선택을 했겠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어때요? 아니죠. 그건 이제 칸트한테 물어보시고 아, 살아계셔야 물어보죠 내가. 저는 있다라고 봐요. 어쨌든 그 상황에서도 자기 목숨을 걸고 그걸 해야 되는 이유가 뭐죠? 그 사람은 그 선택을 이제 해야 여러 돼요. 가지 동기가 있겠죠. 도덕적 동기. 바로 그겁니다. 도덕적 동기라는 게 그 사람이 자연상
상태에서 살면서 그냥 얻어진 게 아니고 수많은 사회적 압박과 교육 이런 것들이 나에게 쌓여서 생긴 게 도덕적 동기라는 거죠. 아니 근데 그것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이 자유의지가 없다는 뜻은 아니죠. 사람들마다 다 환경과 자라온 어떤 교육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다 문화적 차이도 있고 한데 네. 근데 어떤 사람은 거기서 A라는 행동을 하고 어떤 사람은 B라는 행동을 하고 어떤 사람은 가만히 있고 이제 이 의사결정의 차이가 있잖아요. 영향을 주는 요소는 다 다를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요소들이 있으면 무조건 이런 결정을 피할 수 없이 한다라고 한다면 자유의지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한번 반박드려 보겠습니다. 인구 10만 명당 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아주 그런 교육 수준이 높은 곳에서 한 100명쯤 나온다고 칠 때 그런 게 거의 없는 상황에서는 한두 명 나올까 말까 해요. 만약에 그 말씀이 맞으려면 A그룹과 B그룹에서 비슷한 숫자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진 않나요? 그 숫자의 많고 적음으로 비교하기는 어렵지 숫자 않을까요? 많고 적으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네. 비록 매달리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못한 사람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네네. 자유의지가 있는 거죠. 자유의지를 실현하느냐 마느냐는 건 자유의지가 있느냐 없느냐와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생각하는 것조차도 그 자유의지에 들어갈 수 있다. 예, 실현하는 사람은 매달리는 거고 그렇죠. 실현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람도 있을 동기가 수 있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치 수용소에서 아이만 같은 사람이 자기 공무원처럼 스위치 눌렀다 나는 뭐 그냥 일상에서 하던 대로 했다라고 하는 의사결정을 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신들러의 리스트에 나오는 신들러처럼 나는 이거 좀 아닌 것 같아 이거 나 다르게 행동할래라고 의사결정을 하는 건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했다라고 하는 순간 사실 그 처벌이든 칭찬이든 할 수가 없어요. 강요된 선택이면 네, 어쩔 그렇다라는 수 없이 거죠. 좋은 일을 해도 칭찬할 수가 이제 없어요. 청천할 수도 없고요. 예. 예. 근데 우리가 의사결정을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전제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네. 우리는 처벌이나 칭찬조차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처벌과 칭찬을 왜 하는지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벌과 칭찬을 하는 이유가 결국은 인간이 개별적으로는 좀 다를 수 있으나 어떤 사회를 구성하는 맞습니다. 그 상황에서 그런 처벌과 칭찬, 이 신상필벌 같은 것들이 있어줘야 사회가 맞아요. 조금 더 다른 집단에 비해서 유지하기가 좋아지니까 그러니까 처벌과 칭찬을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네. 그 처벌과 칭찬이 점점 사람들에게 강요되는 것이고 그래서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처벌과 칭찬을 피하기 위해서 혹은 뭐 더 받기 위해서 네. 그 행동들을 하는 걸 거 아닙니까? 근데 자유의지라고 이걸 얘기할 수 있느냐? 자유의지에 대한 믿음은 진화했죠. 그래서 그건 맞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자유의지라는 게 진짜로 존재하는가에 대해서 의심을 사게끔 만드는 실험들이 좀 있었어요. 네. 리처드 리벳이라는 신경과학자가 손을 이렇게 움직이려고 할 때 네가 어느 시점인지를 얘기해. 그리고 실제로 그 의지가 어느 시점에 작동했고 실제로 행위가 어떤 시점에 작동했는지를 정밀하게 재봤어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내가 이거 꼼지락할 거야 라고 말하는 순간보다 400m초 이전에 준비 전이라고 하는데 이미 그쪽 방향으로 신경은 작동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이렇게 꼼지락할 거야 라고 하기 0.4초 전에 이미 신경은 결정돼 있었어요. 리벳 실험이라고 하는 게 의식한 다음에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결정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의식은 따라 나오는 게 아닌가? 그렇다면은 결정론이 맞는 거 아닌가? 하는 우리가 이제 의지가 있다고 우리의 선택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이미 신경은 작동하고 있었다. 실험을 듣고 좀 명확히 해야 될 거라고 생각했던 게 이걸 왜 결정으로 자꾸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는 게 자유의지의 발생 시점과 네. 내가 자유의지를 행사했다는 걸 인식하는 시점이 다를 뿐이지. 그게 대표적인 반론이에요. 네. 이 리벳 실험에. 이 리벳 실험 말고 참 제가 하나 또 소개시켜드린 네. 비슷한 실험이 있는데 아마 인터넷 유튜브 찾아보면 나와요. 가위바위보를 한 로봇을 만들었는데 항상 이겨요. 사람을 로봇이. 어떻게 한 거냐면 비슷한 실험이거든요. 이 사람의 뇌에서 시그널로 이 사람이 무엇을 낼 거다라는 정보를 로봇이 캐치한 다음에 그걸 이기는 걸 계속 내거든요. 네. 그래서 자기가 자기랑 가위바위보를 하는 건데 100판 하면 100판 다 줘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맞아요. 자기가 무엇을 낼지를 다음엔 가위를 내야지 라는 걸 의식하는 것보다 더 전에 이 사람이 다음에 가위를 낼 거라는 신호가 먼저 발생해요. 맞아요. 그분 너무 재밌어요. 가위바위보를 하는데 100번 해도 100번 다 줘. 저는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 안 돼, 안 돼. 가위를 내는 척 하다가 보재기 엄청 잘 내거든. 그게 안 돼요. 그게. 제가 얘기한 그 반론에 대한 그러면 제 반론은 어떤 거예요? 이런 실험이 굉장히 많이 있고 특히 이제 리벳이나 지금 뭐 로봇 그런 거 아니더라도 현대 뇌과학에서 이제 그런 메커니즘을 많이 탐구하잖아요. 그쵸. 나도 모르게 뭐 무의식적인 어떤 것들이 결정을 한다. 여기서 말하는 무의식은 심리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어떤 생리적인 작용, 뭐 자율적으로 이렇게 뭔가 이루어진다든지 뇌의 어떤 신경망들이 알아서 이렇게 작동하는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사실은 이제 반론이라기보다는 인간의 선택은 그렇게 단순하게 내려지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좌측 우측을 고른다든지 가위바위보를 낸다든지 이런 선택에서는
거는 아마 뇌의 메커니즘이 이렇게 작용할지 모르는데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가위바위보가 아니다. 가위바위보가 아니고 뒤집고 또 생각하고 뒤집고 또 생각하고 결정을 내렸다가도 다시 번복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랬을 때 이거를 이제 몇 가지 제한된 조건의 실험을 가지고 원래 뇌가 다 결정한다 이렇게 일반화하는 거는 이제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고 하루에도 뭐 수십 번 생각이 바뀌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이 결정이 굉장히 중요한 결과를 가져오는 결정이다 그러면 굉장히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를 하죠. 네 분이 비슷한 말씀 해주시니까 제가 다시 한번 더 도발을 해보겠습니다. 우리의 결정들이 대체로 우리 의식의 결과물이라고들 말씀을 해주시지만 실제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무의식적인, 예를 들어 내가 어릴 때 아주 뼈아픈 기억들이 내 무의식에 잠재되어 있는데 나는 사실 그 무의식에 의해서 결정을 한 거지만 의식은 내 이미 결정된 그 결정에 대해서 거의 정당화, 명분을 주는 정도로 작동을 할 뿐이지 실제 결정은 내 무의식에서 이미 다 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뭐 예를 들면 내 뱃속에 있는 이 장내 미생물들이 나에게 뿜어주는 뭐 여러 화학적인 이런 성분들이 사실은 결정을 해놨는데 그리고 나는 지금 이미 내 위에서는 짠 걸 원했기 때문에 오늘 짜장면이라는 그 메뉴를 결정을 했는데 마치 내 머릿속에선 야 그래 간만에 중국집 한번 갈까? 오늘은 뭐 누굴 만날까? 이런 결정들을 내 머릿속으로 한 것 같지만 사실은 이미 내 몸이 다 결정을 해놓은 건데 명분만 주어지는 그 과정 그게 결국 의식이라는 겁니다. 요새 뇌과학에서 많이 하는 거예요. 네. 지금 깔끔하게 정리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무의식이라는 말이 상당히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아 마음에 안 드세요? 예. 무의식 전문가였으니까. 정신분석에서 말하는 무의식하고 뇌과학에서 말하는 무의식이 상당히 다르거든요. 뇌과학에서 말하는 건 정말 말 그대로 나도 모르는 어떤 생리적인 것 그리고 특히 뇌의 어떤 자율적인 작용들이 결정하는 걸 무의식이라고 많이 하는데 그래서 뭐 굿바이 프로이드 이런 책도 있어요. 사실은 정신분석에서 말하는 건 심리적으로 뭔가 억압되어 있는 것들을 무의식으로 많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적 관계 때문에 발생하는 게 무의식인 네. 거지 우리가 타고난 기제 자체가 무의식은 아니죠. 그래서 같이 무의식이라고 얘기하지만 얘기를 듣다 보면 벤자민 리벳 같은 실험은 뇌과학에서 말하는 무의식이 훨씬 가까운 거고 혼동해서 쓰는군요. 그렇죠. 학문적 영역이 겹치다 보니까 무의식에 대해서 우리가 거의 다 동의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현대정신분석학이나 좀 철학에서 얘기하기는 무의식은 더 넓은 의미를 이야기하는 거고 오히려 이제 미국의 뭐 철학자 이제 그 알프레드 멜 같은 사람이 얘기하는 총체적인 과정이 무의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적인 것도 있고 몸의 작용도 그걸 있고 다 포함해서 그렇죠. 또 도덕적인 것도 작용하고 있고 좋습니다. 그러면 환공포증 있는 사람이 있어요. 사실 이거는 육체적으로는 별 문제가 없는 걸 거거든요. 동그란 거 막 있는 거 보면 네. 그래요? 동그란 걸 보면 무서워요? 동그란 거 보면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혹은 뭐 이게 날카로운 걸 못 보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내 의지가 만약에 그렇게 작용할 수 있다면 야 동그란 거 그까짓 거 뭐야 아무것도 아니지 라고 딱 바라보면서 안 무서워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걸 못 하잖아요. 내 의지가 아무리 강해도. 그럼 그런 사람들은 결국 그 몸의 어떤 반응 내지는 내 무의식의 어떤 공포 이런 것들이 환공포를 만들어냈을 텐데 환공포에 대한 처방도 다 다른 거죠. 사실 인지 치료가 그런 거를 해요. 이게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걸 자꾸 설명해주고 그 자극에 노출시킴으로 해서 점점 극복하게 하는데 그것도 본인의 의지로 했었어야 자유의지가 근데 설명이 그런 되는 경우가 거예요. 되는 것도 있고 네. 뭔가 이게 생리적으로 이것이 얽혀 있을 수도 있죠. 그러면 이거는 이제 의지나 이런 게 아니라 뭐 약물 같은 걸로 치료를 해야 되는 것들이고 원래 프로이트가 무의식이라는 개념을 만든 건 의식을 설명하기 위해서였거든요. 그렇죠. 네. 그 무의식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생리적 현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만약 그렇다면 의식이란 말을 붙이지를 않죠. 근데 무의식은 있는데 자유의지는 없다 이렇게 되면 서로 모순된 진술이 돼요. 네. 무의식이 있는 것처럼 그 무의식의 영향을 받는 자유의지도 있고 자의식도 있는 거죠. 예를 들어 트라우마 같은 거 하나만 더 보면 전쟁을 경험한 사람이 옆에서 끔찍한 뭔가를 보고 이제 트라우마가 생겼어요. 이건 이제 정신적인 문제일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비슷한 상황이 왔을 때 또다시 그거에 이제 막 어마어마하게 시달린단 말이죠. 근데 이걸 그러면 나의 의지로서 지금은 전쟁 상황이 아니니 이제 나는 거기에 대한 공포를 떨쳐버려야지. 자유의지에서 얼마든지 이걸 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나 실제로는 정신적인 어떤 뭐 화학적인 약 먹고 뭐 이러면서 겨우겨우 벗어나거나 아니면 못 벗어나거나 하잖아요. 자유의지가 있다고 그걸 다 실현할 수 있는 건 아니라. 그렇죠. 안 좋은 점이 있어요. 나한테 안 좋은 습관이라든지 뭔가 이렇게 통제하고 싶은. 그런데 이게 아무리 의지를 발휘해도 안 되는 것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다고 해서 이제 인간이 자유롭지 못하다. 그러니까 조금 자유의지보다는 이제 자유에 대한 개념을 재정립해야 되고 무의식에 대해서도 이제 프로이드는 뭐라고 했냐면 내가 모르는 진실이에요. 그러니까 무언가 나를 움직이는 동력이긴 한데 이걸 단순히 뇌의 작용으로 아니면 생물학적인 어떤 결정된 것처럼 얘기하면 안 된다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정신승리라고 하잖아요. 정신승리가 안 되는 게 많죠. 많죠. 지금도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영하 10도에서 계속 있는데 나는 따뜻해. 아무리 정신승리를 해도 네.
죽어요. 가능한 공간이 있죠. 의지로 행동을 바꿔서 상태 전체를 바꿀 수 있는 범위가 있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갤러그란 오락 게임을 할 때요. 저 잘했어. 저 100만 넘었습니다. 100만 넘으셨잖아요. 자, 비행기가 이제 출동합니다. 화면 안에서 나오는 적들을 잘 쏠 수 있느냐, 못 쏠 수 있느냐, 그거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마치 이 비행기는, 야, 내가 오늘은 저 적들을 물리쳤어라고 자유의지에서 저 적들을 공격했고, 나는 저 마지막 왕까지 깼어. 생각하지만, 결국은 짜여진 판 안에서 요렇게 공격하거나 저렇게 공격해서 적을 좀 더 잘 피하거나, 그거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인간도 어쩌면 갤러그 게임 안의 비행기처럼, 나에게 주어진 몇몇 것들 중에 다행히 오늘은 이거, 내일은 저거를 선택은 했지만, 그것도 역시 뭐 완전 의지라기보단 내 몸의 여러 상태들에 의해서 모두 다 정해진 거 아니냐, 이런 주장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게임 오버 이렇게 된 다음에 재구성한 거라니까요. 이렇게 선택이 된 게 재구성해서 원래 네. 그렇게 하기로 되어 있었던 거죠. 이런 주장에 지나지 않는 거죠. 아... 어차피 앞날은 예측할 수 없으니까. 저는 이 말씀에 대해서 동의하는데 하나의 선택지밖에 없게 만들었다 게임을 그러면 그건 결정론인데 맞아요. 그게 아니라 각 의사결정의 노드마다 몇 가지 2개 이상의 길이 존재한다 그러면 근데 그거는 무한도 아니고요. 다른 판으로 넘어가는 건 또 다른 얘기고 거기에서 한 2개 이상의 선택지에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게 아니라 선택지를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라면 그건 자유의지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건 알 수 없다는 거죠. 일단 매 순간 여러 선택지 중에 어쩔 수 없이 하나를 선택해야 되고 그 길로만 계속 진행하잖아요. 그걸 나중에 돌이켜보면 아 내가 이때 A가 아니라 B라는 선택을 할 수 있었다 라는 것은 현실에 한 번도 구현되지 않은 가능성일 뿐인 거죠. 현실에서는 매번 한 네. 선택밖에 없었죠. 정확히 맞아요. 지난 다음에 돌이켜봤을 때 또 다른 선택지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시간의 경로로만으로는 파악할 수 근데 없고 그렇게 본다면 결정론도 증명할 수가 없고요. 그다음 비결정론도 증명할 수가 없는 거죠. 고대 교부 철학에서 뭐 인간의 죄를 그런 식으로 묻는 네, 거예요. 왜냐하면 신은 다 볼 수 있잖아요. 창세 전에 뭐 신의 전지성이 있고 전능성이 있으니까. 그런데 신이 만들어 놓은 세계에 왜 악이 존재하는가? 선악과를 왜 먹어야 되지? 그럼 원래 선악과를 먹게 되어 있는 걸 신이 알고도 만들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그럼 아담은 죄가 없다 또 이렇게 얘기가 되고.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그렇죠. 논증하는 것이 굉장히 오래전부터 돼 있었던 거죠. 잘못된 게 없네. 꼭 신학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현재에서도 사이코패스를 예를 들어보자고요. 사이코패스가 원인이 뭔지 정확히 모르지만 대부분 편도체에 문제가 있어요. 감정을 좀 컨트롤하거나 이런 건데 그 부분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 우리가 신경학적으로 편도체에 이런 부분에 손상이 있거나 문제가 생기면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 되게 둔감해지고 뭐 이런 행동들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그럼 사이코패스 그 잔인한 행위들을 우리가 어떻게 처벌할 수 있냐는 거예요. 아니죠. 처벌할 수 있죠. 왜냐하면 그 사람은 설령 본인이 잘못해서가 아닌 그 신체 어떤 반응 때문에 누군가에게 피해를 줬잖아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나는 처벌하는 롤을 맡은 사람일 뿐이에요. 걔가 그 잘못을 저지르는 롤이 있었다면 나는 처벌하는 롤이 있는 거고 그리고 그 사람 감방에 집어넣는 처벌의 이유는 있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피해를 줬기 때문에 이 사람 감방에 넣을 수는 있는데 근데 현대 형법 체계에서는 선택의 자유가 없는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어요. 심심이야기라고 돼 있죠. 심심이야기 극단적인 케이스가 이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이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다. 강압에 의해서건 뇌가 푸시를 했건 이 사람의 의지를 가지고 한 행동이 아니다라고 했을 때 우리 처벌할 수가 없거든요. 형법에서는. 아 그래요? 네,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이게 자유의지가 없다고 했을 때는. 그러니까 이제 자유의지가 꼭 당위적으로만 얘기된 게 아니라 처벌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아니지만 네. 그럼 또 논점이 또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이제 인간의 삶이라는 게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마치 이제 게임 공간 안에 캐릭터처럼 다 이제 대본이 짜져 있고 그때 나와서 이렇게 자동 인형처럼 역할을 한다. 그러면 결정론자 입장에서는 사실은 아무 의미가 인간에게 없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극단적으로 그렇게 밀어붙이네. 되는데 인간이 의지를 갖는다는 게 그런 것들을 거슬린다라는 게 아니라 그래도 선택을 놓고 늘 고민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자체는 존중을 해야 되고 우리가 사이코패스나 심신미약이라고 했을 때 마냥 관용할 수 없는 게 근데 이 사람들이 판단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 행동이 해서는 안 될 행동이다. 그래놓고서 이제 거기에 대한 별다른 행동을 하지 않았으면 자기 원래 성향이 그렇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책임은 물을 수 있는 거고 정확히 로크가 이제 한 결정론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도덕적 책임을 그 사람한테 물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거든요. 교수님께서는 신을 믿으세요? 저는 믿죠. 저는 개인적으로 기독교인이에요. 아 그래요? 신의 전지전능함 역시 믿으세요? 근데 이제 전지전능함의 의미를 언젠가 이게 신에 대한 얘기도 한 적이 있는데 네. 신은 개입하지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전지전능 하나? 전지와 전능을 동요처럼 쓰는데 사실 이제 로마 시대 때 보에티우스가 이미 예견하기 신은 모든 걸 보는 전지한 존재지만 그게 이제 과거, 현재, 미래를 한 번에 우리와 다르게 보는 초월적 존재라는 거지 그거를 이렇게 뒤집어서 그때그때 개입하는 존재는 아니다. 근데 신의 전지성이 인간의 선택권과 양립 불가능한 건 아니다라는 이미 논증을 했어요. 저도 이미 논증했지만 저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는요. 근데 만약에 신의 모든 게 하나까지 뭐 예를 들어 제가 지금 물 마시는 것까지 결정돼 있다. 그러면 사실은 저는 도덕이나 종교나 내 삶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전혀 할 수가 없는 물 거예요. 마시는 거는 신은 아실까요? 마실 거를? 아시겠죠. 근데 아시겠죠. 거꾸로 내가 안 마실 상황도 알 수도 있다라는 거죠. 신은 그분은 아실 거 아닙니까? 그분이 아신다는 얘기 이꼬르 우리 교수님께서 마시는 것이 결정돼 있다는 얘기잖아요. 아니죠. 그러니까 자꾸 그거를 안 혼동하시는데 신이 안다라는 것하고 신이 그것을 개입해서 먹게 한다라는 건 다른 거라는 먹게 하는 건 아니지만 이 사람이 먹을 걸 알고 있어요. 이 사람이 먹을 걸 알고 있다는 거는 누군가 여기에 물을 채워줬다는 얘기인 거고 그렇죠. 그 물을 채워주는 그 과정도 당연히 이분은 알고 계신 거고 예. 그 다음에 이 물을 물이 마셔야 되겠네. 네, 뱃속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소화된다는 모든 걸 알고 계시다는 거는 그분이 짜놓지 않은 상황일 수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자연스럽게 했으면 만약에 이 많은 영양들이 서로서로 주고받는데 저 사람이 왜 하필 여기다 물을 넣었을 것이며 왜 그걸 드셨을 것이며 그래서 바뀌는 수많은 원자 이동, 분자 이동들이 있을 텐데 그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다는 건 그분이 짜놨기에 알고 계신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신이 모든 걸 알고 있다는 것이 제 말은 그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이 신한테 있다라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되면 이제 신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에 대해서도 똑같이 책임이 있는 게 되는 거고. 원래 인간은 자기가 저질러 놓은 걸 신 탓으로 자꾸 돌리시고 아, 동양 철학적인 발상. 재밌는 아이디어이긴 한데 네. 모든 것이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진행하는지를 안다는 것과 정해져 있다는 거잖아요. 누군가가 그걸 의도적으로 계획했다는 건 또 다른 문제죠. 다른 문제고. 계획하지 않아도 서양 알 수 있죠. 철학에서는 이신론이라고 그래서 신의 설계대로 됐지만 개입하지 않는다라는 걸 데카르트도 이미 얘기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신이 개입하다 보면 굉장히 모순된 것들이 많이 생겨요. 두 나라가 전쟁을 하는데 똑같은 신에 뭐 전쟁하면 누구 편을 들어줄 것인가 이런 문제들이 벌어지는 약간 비겁하게 회피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자유의지를 부정하는 뭐 또 다른 얘기 없어요? 신 말고. 아, 신 말고요. 더 센 거. 양자역학의 이후의 세계 물리학자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보는지가 사실 궁금하긴 해요. 이게 네. 그 아까 제가 그렇게 약간 변호하려고 강하게 얘기했던 게 그 뉴턴의 고전역학의 결정론적인 세계관인데요. 물리학자들이 좀 명확하게 구별하고 싶어하는 게 인과율, 결정론, 예측 가능성이에요. 결정이 되어 있다고 해서 꼭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아니어서 결정론과 예측 가능성이 지금은 다른 걸로 분리시켜서 파악하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과율과 결정론은 결정론적 인과율이 있어요. 이건 원인에서 결과로 이어지는 매 단계가 딱 하나로 정해져 있다. 그게 뉴턴의 고전역학이고요. 양자역학이 들어서면서 이제 우리에게 알려준 것이 인과율은 여전히 성립해요. 하지만 그게 결정론적인 인과율이 아닌 좀 약한 형태의 인과율이 성립해서 이런 건 아마 확률론적 인과율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래서 매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딱 하나로 주어진 게 아니라 확률로만 주어지는데 확률 자체는 명확히 알아요. 이게 좀 흥미로운 거죠. 이게 제가 예를 생각해 본 비유가 내일 아침 비가 올 확률이 뭐 51.789825%다 라는 건 정확히 알고 있다고 해서 확률을 정확히 아는 거지 내일 아침 비가 올지 안 올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양자역학은 이렇게 확률을 정확히 알려줘요. 하지만 비가 올지 안 올지를 명확히 알려주는. 그러면 그 관점에서 보면 자유의지의 설 공간이 더 생기나요? 어떤 논리 정도로만 물리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냐면 자유의지의 존재를 거부했던 뉴턴의 고전역학에 따른 결정론적 인과율은 자연에서 성립하지 않는다. 사실은 여기까지예요. 그 다음에 이게 인간의 자유의지와 양자역학적 세계관을 너무 강하게 연결하려고 하는 일부 물리학자들이 있는데 그 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은 대부분의 물리학자들은 조금 심한데 네, 뭐 그 정도 생각이어서 사실 물리학자들이 나와 발이 넘어가는 건 굉장히 두려워하거든요. 그래서 뉴턴의 고전역학적 결정론은 약간 좀 이상하다 정도까지가 사실 한계. 저 얘기는 사실입니까? 스티븐 호킹 박사가 자유의지는 환상이다. 인간은 생물학적 기계다. 그게 이제 그 뉴턴의 고전역학적인 세계관에 따른 거죠. 자유의지를 있다고 증명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 같은 건 있습니까? 아, 이거 봐라. 확실히 자유의지 않느냐?
물리학자 입장에서는 그게 자유의지가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실험을 생각을 못 하겠어요. 예. 철학에서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그걸 어떻게 증거를 가지고 논증을 하겠어요? 다만 반대를 가정하는 거예요. 난 다르게 할 수도 있었다. 근데 그게 좀 애매하잖아요. 다르게 할 수 있었다는 건 막상 선택이 일어난 시점에서 다시 과거를 보는 거잖아요. 우리의 선택은 지나놓고 보면은 이제 어떤 원인이 있었지만 당신은 모르는 거죠. 다 불투명한 거고. 그래서 인간한테 의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쪽을 선택할 것인가 저쪽을 선택할 것인가. 실험 심리학이나 뇌과학에서 하는 그런 실험들, 뭐 뇌파를 측정하고 이것만으로 인간의 고차원적인 결정을 다 설명하는 거는 굉장히 문제가 우리가 있죠. 고차원이라고 자꾸 이제 생각하고 이렇게 믿어버려서 그렇지 별로 안 고차원인 건 아닐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좀 극단적 실험을 해본다고 네. 봐요. 아까 뭐 리베 실험을 해서 왼쪽을 누를지 오른쪽을 누를지 결정하는데 왼쪽을 누르면 네 자식이 죽고 오른쪽을 누르면 네 배우자가 죽으면 어떻게 할래? 그러면 그렇게 쉽게 왼쪽 오른쪽을 결정을 못 한다라는 거죠. 왼쪽을 누를까 오른쪽을 누를까 계속 네, 네. 딜레마를 겪겠죠. 직접 증명하기 어려울 때는 거꾸로 한번 접근을 해보죠. 자유라는 말을 빼면 의지가 있다. 이걸 인정합니까? 부정합니까? 의지가 있다. 가겠습니다. 있습니까? 예. 그럼 자유의지도 있는 거죠. 왜 그렇죠? 네. 부자유의지가 있는데 자유의지가 없겠습니까? 아니 개념을 우리가 나눌 수 있다고 해서 그게 존재한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네. 것처럼 자유의지는 물리적 실체나 생물학적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있다고 어떤 좌표를 찍을 수는 없어요. 네네네. 하지만 조건 자체가 자유로우면 자유의지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아까 의지가 말씀하신 있다면. 뭐 게임이라든지 이런 네. 통제된 상황에서는 네. 그런 자유의지가 제한되지만 통제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떤 선택이든 가능하니까 자유의지가 없다고 말할 수 없다. 우리의 상태를 그러면 통제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봐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 재밌네요. 의지와 자유의지의 관계가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같은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래서 아까 저도 서두에 말씀드린 게 완전한 자유의지는 없어요, 사실은. 뭔가가 작용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그게 결정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좀 어폐가 있다라는 거. 끝으로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요즘에 아마 과학이나 이런 데서 좀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일종의 시뮬레이션 가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시뮬레이션 안에서 그냥 살고 있을 뿐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도 뭐 일종의 뭐 컴퓨터 시뮬레이션 중에 하나다. 이 시뮬레이션 관계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오해 중에 하나가 컴퓨터 시뮬레이션은 무조건 결정론적으로 진행된다는 오해가 있어요. 사실 안 그렇거든요. 요즘 뭐 컴퓨터 시뮬레이션 할 때 거기 랜덤 넘버라고 하잖아요. 무작위적인 요소를 넣어서 얼마든지 다양하게 할 수 있으니까 시뮬레이션 우주라고 해서 결정론적인 거라고 할 수는 절대로 없다. 일단 요 얘기는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네. 우리가 그런 컴퓨터 프로그래밍처럼 우리의 현실도 프로그래밍 된 상태가 아니겠느냐 이런 상상도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장자에 나옵니다. 장자예요. 저도 알아요. 근데 그냥 꿈이 아니라 꿈속의 꿈 얘기가 나와요. 꿈을 이중으로 꾸는 거죠. 인셉션하고 비슷합니다. 네. 어떤 사람이 이제 꿈에서 깨어났는데 그 자체가 꿈인 걸 모르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 슬퍼하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고 꿈을 해몽하고 그래요. 근데 다시 거기서 깨면 현실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장자가 다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현실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 이 세계도 실은 꿈일 수 있지 않느냐. 여기에서 깨어나야 대각, 진짜 깨달음이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시뮬레이션 하니까 슬라브의 지제기 쓴 매트릭스로 철학하기 거기 저 보면 그 책 봤는데. 영화 이제 매트릭스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 뭐 빨간 약 파란 약 네. 고르고 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논지 중에 하나가 핵심이 뭐냐면 인간의 삶은 불확실하다는 거죠. 컴퓨터적인 설계에서는 이게 하나의 오차도 없이 다 이렇게 설계가 돼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가다가 뭔가가 작용해서 뒤엉켜지는 게 이게 이제 인간의 삶을 형성한다라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시뮬레이션도 그렇다고. 그렇죠.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것들이 결국 인간의 삶을 설명하는 거지 어떤 슈퍼컴퓨터가 나온다고 해서 우리의 그 뭐 예를 들어 10년 후, 20년 후를 정확히 예측하고 뭐 터미네이터처럼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설계할 수 있을까? 저는 좀 그러지는 않다라고 봐요. 네오처럼 그 시뮬레이션 세계를 안에서 밖으로 나갔던 사람만이 사실은 그 시뮬레이션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려면 에러가 발생해야 되고 우리 사회에 실제 세계에 패턴이 있는 에러가 나와야 되고 그 에러를 찾아서 우리가 또 다른 세계에 넘어가야 되는데 예. 그거가 있을까 과연? 통속의 두뇌처럼 데카르트의 악마처럼 기만된 세계를 살 수도 있는데 그거일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오류를 어느 정도는 발견을 해야 되는데 우리 세계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근데 그렇지는 않지 않나. 근데 저는 그 오류라는 게 우리 삶을 그 모습을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오류 자체가. 우리가 봤는데도 오류인지 모르는 건 아닐까요? 그런 가능성도 있죠. 가끔 오류 같은 애들이 있거든요. 오류 같은 애들이요?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 애들. 스미스 요원? 그래도 있어요. 스미스 요원은 인간을 오류라고 보는 거죠. 자,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건 과연 정말 철학을 보다였을까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지금 보신 거를 너무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얼른 약 하나를 드시고요. 저희는 오늘 철학을 보다 한번 우리 김범진 교수님과 함께 나들이 한번 왔다가 아주 재밌는 경험들 많이 좀 하고 가는 것 같습니다. 이 철학이라는 것도 저는 어려운 이름이 붙어서 그렇지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저런 고민, 상상, 몽상 이런 것들도 상당 부분은 이 철학하고 좀 맞닿아 있는 것 같아서 질문들 재밌는 거 많이 좀 생각해 보시면 그게 바로 또 철학하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은 그럼 여기서 저희는 인사를 드리고요.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